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을 준비하다가 말도 안 되는 꼴을 다 겪게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이라는 것을 허물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하고, 늘 배려하고 생각하고 평생을 아끼며 보듬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듯 한 사람을 포옹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저에게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무척이나 다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 건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뒤통수를 치더라니까요. 저희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부디 질타보다는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일녀. 그중에 막내딸로 태어나 온 가족의 사랑을 전부 받고 자랐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부모님과 오빠들의 사랑을 진득하게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늦둥이였기 때문에 저와 큰오빠와의 나이차가 무려 12살이나 났습니다. 작은 오빠와는 10살 차이가 났고요. 저희 엄마가 나이 42살일 때 저를 낳으셨으니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실 때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들어가는 체력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저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 같은 성격을 하고 있었대요.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공주님들에게 빠지기 직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오빠들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미 확고하게 취향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는 온통 남자애들 물건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어릴 때부터 뛰어노는 것에 맛이 들린 오빠들을 보면서 자랐으니 저 또한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제가 4살쯤 되었을 땐 중학생이 되어버린 오빠들이 가지고 놀다가 흥미를 잃어버린 로봇들과 자동차 장난감들을 들고 이 세계를 구출할 수 있는 정의의 사도는 나뿐이다 하면서 놀았습니다. 일찍부터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는 미술학원이 유치원 같은 짬뽕된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이름은 미술학원인데 아이들을 오전부터 보내놓으면 한글도 가르쳐주고 숫자도 가르쳐주고 활동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미술학원에 다 같이 모여 아이들이랑 놀 때도 저는 늘 대장이었습니다. 성격이 왈가닥이라서 친구들이랑도 엄청나게 잘 어울렸었지만 워낙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친구가 많은 타입이었어요. 거기다가 아이들끼리 싸움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마다 빠짐없이 끼어들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민이었겠지만 오빠들을 보고 자라서 어릴 때부터 인형놀이 공주놀이보단 뛰어노는 걸 더 좋아하고 로보트에 더 빠삭했던 저를 보면서 이러다가 시집도 못 가는 건 아니겠냐고 소가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친구들은 매일 공주 옷을 입고 유치원에 왔는데 저는 치마를 아주 혐오했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치마를 입혀서 어쩔 수 없이 치마를 입고 유치원에 가서 뛰어놀다가 치마가 발라당 뒤집혀버리는 바람에 남자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놀리던 남자아이 때문에 열이 받아서 그만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었는데 그 일로 남자아이 코에서 코피가 나게 되었고 저희 엄마가 유치원에 찾아와 남자아이 부모님께 사과를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일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억울했습니다. 저를 놀리고 수치심을 주었던 것은 남자아이였는데 왜 제가 혼이 나야 하고 저희 엄마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집에 펑펑 울면서 오니까 오빠들이 저를 안아주면서 주먹은 어떤 때에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오빠들의 잔소리가 길어지는 것은 더욱 더 참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한없이 끄덕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TV에서 시작한 각종 변신 공주님들의 만화 영화 덕분이었습니다. 뾰로롱 소리와 함께 요술봉을 들고 변신을 하는 공주님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저도 저렇게 변신을 하고 싶다고 저희 엄마를 졸랐던 것 같아요. 변신할 수 있는 요술봉을 사달라, 변신 의상을 사달라 하면서 말입니다. 누구나 거쳐가는 공주병이 드디어 저에게도 생긴 것이죠. 보통은 쓸데없는 물건이라고, 거기다가 비싸도 너무 비싼 요술봉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끽해봐야 하나 정도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한 것들이었지만 저는 그런 게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더 이상 날뛰지 않고 얌전하게 공주인 척 재롱을 떠는 것을 기꺼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딱 7살 때부터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주님이 되어서 얌전하게 조신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남자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자아이들과 그 또래의 모습으로 속닥속닥 거리면서 하루 종일 공주님인 척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오글거리는 행동이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기쁘셨다고 했어요. 제가 7살일 때 저희 엄마가 40대 후반이셨는데 제가 만약 공주에 빠지지 않고 계속 로보트를 가지고 놀았으면 힘들었을 것 같다고 하셨었거든요. 네가 갑자기 공주놀이에 빠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나는 정말 아들만 새 키우는 느낌이었다니까. 집에 들어가서 놀자고 해도 하루 종일 남자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놀기 바쁘고 나는 또 그런 네 뒷공문이 졸졸 쫓아다니나 진이 다 빠지고 그런 네가 갑자기 공주님이 되겠다고 하는데 나랑 네 아빠랑 아주 만세를 불렀다. 나는 내가 그렇게 왈가닥이었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그래도 오빠들에 비하면 나는 얌전한 편 아니었나? 이래서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 네가 무슨 얌전한 편이야? 어릴 때는 아주 골목대장이 따로 없었지. 동네 사람들이 너한테 피리 부는 아가씨라고 불렀어. 애들이 너랑 놀겠다고 뒤를 졸졸 쫓아다녀서. 그랬어? 나는 왜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지? 맨날 여자애들이랑 치마 입고 공주님 놀이 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부모님께서는 제가 모른 척 할 때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얼마나 왈가닥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었죠. 어릴 때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니 부모님의 이야기가 가끔은 뻥튀기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 키우시면서 꽤 힘드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 저희 큰 오빠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땐 큰 오빠와 둘째 오빠 모두 군대에 가 있는 바람에 집안이 쓸쓸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수능을 준비할 때 저희 큰 오빠가 일찍 결혼을 했고 제가 취업을 했을 땐 둘째 오빠도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오빠들이 조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건 오빠들의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환갑을 맞이한 부모님의 영향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탄 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게 되었는데 도무지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백화점 직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희 부모님 나이대에 맞지 않는 물건들만 추천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답답해서 저희 부모님의 연세를 말씀해 드렸어요. 제가 27살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 이미 저희 엄마의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랬더니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늦둥이시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연세가 제 또래 친구들 부모님에 비해서 꽤 있으신 편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살짝 불안감이라는 게 저에게 스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손이 언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지? 나는 있잖아. 엄마가 아직도 40대 창창하던 시절에 나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얘는 아유 그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얘 엄마 머리 봐라. 아이 벌써 흰머리가 다 덮여 있는데 엄마도 곧 칠순이야 칠순. 그리고 엄마가 42에 너를 낳았는데 무슨 40대 모습이 기억난다고 그래.
네가 망나니처럼 굴던 시절 하나 기억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추억하는 거지. 엄마는 뭘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그래. 우리 엄마 기억력 보니까 아직 창창하네. 누가 우리 엄마를 보고 내일 모레 70이구나 하겠어. 젊어 보이면 좋지. 우리 딸이 시집가서 손주를 낳으면 그거는 봐줄 체력이 되어야 할 텐데. 요즘 네 오빠들이 애들 좀 봐달라고 하면 아이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 그래도 첫째 손주는 커서 보는 게 어렵지 않다지만 둘째는 아직이지 않니? 엄마는 50견 이후에 어깨가 많이 결린다고 하시면서 목과 어깨를 이리저리 휘두르시며 큰오빠의 둘째 이야기를 하셨어요. 둘째 오빠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큰오빠는 제가 19살일 때 결혼을 해서 첫째를 바로 낳고 둘째를 5살 터울로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큰오빠네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둘째를 저희 엄마가 봐주시고 계셨죠. 물론 저희 부모님의 생활비를 큰오빠네가 지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조카들을 돌봐주셨지만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둘째 오빠도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도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께 불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뒤로 1년 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둘째 오빠네 부부가 시험관에 성공을 하며 쌍둥이를 낳으면서 저희 집에는 하루 종일 조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새언니네 친정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입소를 할 때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봐주셨는데 저출산이라고 하더니만 어린이집에 무려 쌍둥이임에도 맞벌이임에도 자리가 없어서 대기를 한참 태워야 했거든요. 물론 저희 둘째 오빠네 사정도 이해를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그 나이에 손주를 보느라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제 가슴을 후벼 팠죠. 가끔은 주말에도 조카들을 맡겨야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둘째 오빠와 새언니가 교대 근무로 일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말에도 잔업을 하러 나가야 할 때가 있어서 그랬죠. 그때는 제가 주말에 일을 쉬니까 조카들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도 다녀오고 그랬었습니다. 쌍둥이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공원에 나가 산책도 하고 돗자리를 펴놓고 쉬기도 하고 그랬어요. 쌍둥이들이 유모차에서 잠이 들면 저도 책을 꺼내서 읽거나 그제서야 공원을 둘러보거나 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쉴 수 있고 둘째 오빠네 부부는 편하게 일도 할 수 있고 저도 여유를 부릴 수 있어서 일석삼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쌍둥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도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이 생겨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주말에 조카들을 돌보는 것은 제 몫이 되었죠. 큰오빠네 아이들은 이미 꽤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았었고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한 지도 대충 3년 차에 가까워졌을 때였는데 어느 날 회사에 출근을 해서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려고 하는데 탕비실에서 신나게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정막이 흐르는 느낌 아시려나요? 누가 봐도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서 놀란 사람들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었어요? 저도 말해주세요. 어? 아유, 별거 아니었어. 아, 맞다. 혜진 씨,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여직원들끼리 단합할 겸 같이 점심 먹기로 했는데 올 수 있지? 이번 주 주말이요? 아유, 제가 어떡하죠? 저는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솔직히 누가 회사 동료를 주말에까지 만나고 싶겠습니까? 회사 동료들은 친구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비즈니스적 관계인데 괜히 사적인 자리에 나갔다가 무슨 꼴을 볼지도 모르는 거고 또 과하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받을 수도 있는 법이잖아요. 게다가 저는 주말에 둘째 오빠의 아이들을 봐주기로 약속을 잡아놓은 터라 갈 수가 없었죠. 저에게 끈질기게 주말에 보자고 할 줄 알았던 팀 사람들이 전부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데 당황을 했던 것은 오히려 저였어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눈빛을 주고받고는 탕비실을 나가는데 그때 가슴이 철렁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직장 내 왕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나 고민을 며칠이나 하게 되었죠. 조카들을 만나서도 정신이 딴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더 지나고 나서 같은 팀 사람들과 서먹해진 것은 물론이고 다른 팀 사람들까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도무지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어서 더 미치겠더라고요. 실수도 많아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찰나에 옆 팀에서 일을 하던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한 대리님이 저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리님과는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가끔 업무로 부딪힐 때 빼고는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진 씨, 제가 이상한 소문을 들어서 말입니다. 혜진 씨 정말 아이가 둘이나 있는 미혼모입니까? 실례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꽤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미혼모라뇨? 저 솔로인데요? 애는 없고요. 네? 그러면 주말에 공원에서 돌봤다던 아이 둘은 누굽니까? 혜진 씨 미혼모인데 숨기고 회사 다니는 거라고 소문 쫙 났어요. 네? 저희 둘째 오빠 조카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웃기네. 제가 미혼모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다고 그걸 숨겼다고 소문까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수군거린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은 거라서요. 제 조카들이에요, 조카들. 새언니랑 둘째 오빠가 주말에도 가끔 출근을 해야 해서 제가 봐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대리님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혜진 씨, 저 사실 이번 달까지만 회사 나오고 퇴직합니다. 지금 회사보다 더 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직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병행을 하려니까 자격증 따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아예 대기업에 들어갈 준비만 제대로 해보려고요.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실 준비를 하신다고요? 일단 퇴사는 축하드리는데 그나저나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혜진 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업무 자리에서 마주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어요. 퇴사하기 전에 꼭 고백을 하려고 했었는데 혜진 씨가 미혼모라는 이야기 듣고 정말로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고백 공격도 그랬지만 제가 미혼모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 자체도 쇼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회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주말에 조카들이랑 공원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뒤로도 두세 번 더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조카들을 제가 워낙 정성스럽게 챙기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제가 엄마 같아 보였던 것이겠죠. 어린 나이에 사고쳐서 미혼모가 된 뒤에 그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문을 냈던 거죠.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던지 회사에 저만 빼고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작은 회사이기도 했고 소문이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와서 진짜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아주 조금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데 제 앞에서 저를 고든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리님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고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큰 충격 때문에 잠시 까먹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아예 연애 대상으로 회사 사람들을 둔 적이 없기도 했었고 제가 대리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답으로 거절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이성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차피 퇴사를 할 생각이라고 했으니 거절을 한다고 해서 껄끄러운 사이가 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대리님도 생각을 해본다고 하니 고맙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뒤로 대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저에 대한 변호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공원에서 돌본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아니라 조카들이었다고 하더라.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문을 내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냐면서 그런 소문을 낸 사람을 혼내야 한다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항변을 해주신 덕분에 회사 사람들도 전부 알게 되었죠. 대리님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은 회사 사람들이 자꾸 대리님이 진국이다. 그런 남자 어디 없다.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거든요. 저는 부글부글 끓었죠. 언제는 미혼모 아니냐고 쑥덕거리더니만 이제는 둘이 잘해봐라 하면서 오지랖을 부리고 있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버럭 화를 내버리면 저를 위해서 열심히 변호를 해준 대리님께 괜히 잘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엮지 말라고 말 한마디만 했다가는 거절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연애라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어서 그동안 별 생각이 없었지만 하필 타이밍이 저희 부모님의 나이도 생각하게 되고 조카들을 보면서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여서 더 진중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리님이 퇴사를 하는 날까지도 저는 대답을 못 드리고 있다가 결국 연락을 하게 되었죠. 아직은 서로를 너무 몰라서 연애는 갑작스러운 것 같으니 천천히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대리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나이 30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긴장했어요. 그제서야 주변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대리님이 은근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만큼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기업에 가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평이 있었던 거겠죠. 저는 오히려 대리님이 퇴사를 한 다음에 대리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사람이 묻어난 성격이라서 주변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또 자기 업무에 있어서는 칼같이 행동을 하며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대리님에게 맡기면 중간 이상은 할 수 있었다는 평도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리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리님과 1년 동안 연락을 꾸준히 하면서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나이 31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대리님께 고백을 받았고 어정쩡하게 대리님이라는 호칭에서 남자친구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본 바로서는 사람이 정말 진국이고 또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이성적으로 저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기다려 주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확 달라지는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연애를 하자 하고 시작을 하기 전부터 이미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호칭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진하게 스킨십을 하긴 했지만 그거야 연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남자친구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니던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저와 연애를 하기 전 1년 동안 자격증도 3개나 땄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본인의 스펙을 올려야 한다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취업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기도 했고요. 그 무렵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을 하면서 국내 기업부터 시작해서 해외 기업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었어요.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새 인원을 뽑기는커녕 있는 인원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저희 회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하청을 맡아 업무를 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위에서부터 일거리가 내려오지 않고 또 망해버리는 회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 회사도 일거리가 줄어서 월급이 밀리기까지 했거든요. 대기업들까지 타격을 입었는데 작은 중소기업들은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것도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연세도 있으셨고 또 어린 조카들까지 있는데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는 상황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였거든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서운했지만 저희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연락을 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취업이 점점 더 밀리기만 하고 저도 월급이 밀려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데이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지요. 이 상황이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뉴스에서는 연신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만 전해주었어요. 슬펐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나서 상황이 좀 나아지고 나니까 슬그머니 다시 밖으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데이트를 시작했죠. 연애하자 하고 1년이 훌쩍 지나가 있었는데 만나본 건 손에 꼽혔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겠어요. 남자친구는 다시 대기업 취업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정세가 조금 풀리고 나니까 슬그머니 회사들도 취업 공고를 내기 시작했고 공채를 뽑는 곳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저는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그것도 잘 풀리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취업 공고를 내자 사람들이 대거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중에는 스펙이 훨씬 좋고 나이도 어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남자친구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일이 전부 잘 풀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면접까지 갔다가 밀리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데이트를 할 때마다 눈치를 보는 모습이 짠했죠. 저라고 돈을 잘 버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급이라는 것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도 전부 제가 감당하면서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혜진아, 미안해. 취업이 이렇게 어려울 거라 생각 못하고 내가 너무 자만했었나 봐. 우리 데이트를 좀 줄일까? 뭐? 아니, 왜 그런 눈치를 보고 그래? 대기업에 가고 싶었었다며? 사람들이 그러더라. 자기네 능력이 좋아서 대기업에 가서도 꿀리지 않고 일 잘할 거라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왜 벌써부터 포기를 하려고 그래? 돈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 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남자친구가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하지만 제 지갑 사정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오죽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에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큰 올케 언니 회사에서 택배를 포장하는 아르바이트 일을 했습니다. 큰 올케 언니는 쭉 회사에 다니다가 3년 전에 쇼핑몰을 오픈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쇼핑몰들은 많은데 40에서 50대를 위한 쇼핑몰은 너무 없다면서 본인이 오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을 거의 안 하셨었는데 요즘 어른들은 휴대폰을 다루는 게 빠삭하잖아요.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의 옷을 직접 골라 결제를 하는 것도 쉽게 하시니까 큰 올케 언니의 쇼핑몰은 매출이 꽤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올케 언니가 패션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고 안목이 좋은 편이라서 입소문을 많이 타긴 했던 것 같아요. 매출이 늘어날수록 택배 포장을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사람을 구한다고 하길래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말은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제가 돈을 쓰고 그 와중에 제 생활비며 보험이며 적금이며 이리저리 빠듯했거든요. 큰 올케 언니는 제 손이 빠르고 야무지다 보니까 택배를 포장하는 일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용돈벌이를 꽤 짭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모르게 일을 하면서
돈을 더 저축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취업만 하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한 지도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언제까지 제 결혼을 기다려 주실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결혼을 해야 저희 부모님께서도 안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취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한 지 3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저도 30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남자친구는 대기업 취업 준비를 꾸준히 하면서 가만히 놀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그쯤 되니까 저도 슬슬 조바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벌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건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중소기업이라도 지금은 취직을 해서 꾸준히 연봉을 올려가고 본인의 가치를 쌓아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남자친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 좋다고 해도 말이야.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나는 지금이라도 눈을 조금 낮춰서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물론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거는 기대감도 있고 나도 지금 와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할까 봐 싫어. 내 고집 아집일 수도 있어. 내가 답답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다시 중소기업 취직해서 언제 연봉 올리고 스펙을 쌓겠어. 대기업에 입사만 하면 연봉 수준이 다를 텐데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고 봐. 나도 이제 30 중반이잖아. 그러다가 나이 40에 취직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좀 답답해. 벌써 대기업에 취직하겠다고 버린 시간이 얼마야?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리네. 무시라니. 그냥 상황이 답답해서 말을 꺼내는 거지. 난 자기랑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현실과 타협하자는 이야기야. 나에게는 이게 현실이야.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야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몰라서 그래? 자기가 조카들 키워봐서 알잖아. 애들이 아주 돈 잡아먹는 기계라고. 알지. 근데 뭐 우리 오빠들이라고 전부 가진 상태로 결혼해서 출발을 한 건 아니잖아. 나는 우리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조금 더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 그러려면 자기가 어디든지 취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내가 허튼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언제 또 그렇다고 그랬어. 그냥 자기가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현실이랑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자기 나이에 중소기업도 간당간당하다고. 그걸 왜 몰라? 더 나이가 들면 중소기업에서도 안 받아줘. 저는 현실을 마주하게 하고 싶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게 20대 후반에나 패기 있게 가능한 일이지 30대 중반에 내로라 할 스펙이라고는 남들 다 있는 자격증이 전부였어요. 실무에 능하다고 해도 일단 회사에 입사를 해야지만 그 실무를 뽐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답답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직장 그거 딱 하나가 걸렸으니까요. 자꾸만 직장을 두고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양보를 하려고 해도 결혼까지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양보가 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싸우는 일이 잘 없었지만 이 문제를 두고는 서로 며칠간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다투곤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비시댁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어요. 내가 혜진이 너를 좋게 보고 있는 건 알고 있지. 근데 요즘 들어서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네 잔소리가 심해졌다고 하더라. 직장 문제로 그렇게 잔소리를 한다며? 잔소리라고 하시면 조금 서운해요.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 취업 준비만 지금 몇 년째인데요. 4년째예요. 이 정도 했는데 안 됐으면 포기하고 조금 작은 기업이라도
성에 차지 않은 곳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큰 뜻이 있단다. 어쩌겠니? 아니 나도 못 말려. 솔직히 혜진이 네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지. 자꾸 타박만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나라고 말이야. 네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란다. 혜진이 너 늦둥이라서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다며? 예, 막말로 우리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처갓대 병수발을 들고 있게 될지 누가 알겠니?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으신데요? 저희 부모님요, 연세 많으시고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정정하세요. 그래도 나랑 거의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나시던데, 아유, 모르겠다, 나도. 너희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말릴 생각이 없지만,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누구나 바라는 일 아니겠니? 나중에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면 든든하시겠지.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연로하셔서 힘들어 하시지만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정말 정정하신 편이셨어요. 매일같이 산책을 나가시고 또 몸에 좋다는 것들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니까요. 올케 언니들이 저희 부모님을 엄청나게 챙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마치 병들고 나약한 어르신들을 남자친구가 모셔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괜히 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랜 시간 연애를 해왔고 결혼을 하려면 이 남자랑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던 터라 남자친구를 향한 저의 마음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자친구가 드디어 취업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식구들 그리고 예비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무래도 연애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남자친구의 얼굴을 몇 번 보셨거든요. 직장이 없다는 것에 상당히 실망을 하신 눈치셨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셨었는데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드디어 우리 딸도 시집을 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취업에 제일 기뻤던 것은 아무래도 저였죠. 저는요, 남자친구가 취업을 했다고 하자마자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었습니다. 호텔방을 빌려서 잔뜩 꾸며놓고 룸서비스에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이제 드디어 고생 끝, 나기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럼 첫 출근은 언제야? 수습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 어? 아, 아니, 난 그 경력 인정 받아서 바로 출근하기로 했어. 다음 달 1일부터. 저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정말 기뻤어요. 이제부터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3주일 뒤에 출근을 시작한다는 남자친구를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큰 올케 언니의 쇼핑몰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도우며 돈을 더 열심히 모으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도 취업과 동시에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더 열심히 돈을 모아보겠다고 말을 했죠. 이 소식을 전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취업도 했겠다, 연애도 오래 했겠다, 하루 빨리 나를 잡자는 식으로 말을 했고 남자친구에게 슬그머니 결혼 이야기를 던지니 고민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도 나눌 겸 양가 가족들끼리 모여서 상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아직은 첫 출근도 하기 전이니까 첫 술에 배부르자는 생각은 하지 말자 싶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저에게 결혼 준비가 아니라 약혼 같은 개념으로 양가 식구들 모여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으니 저는 일단 좋다고 했죠. 저희 오빠들까지 전부 부르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큰오빠네 둘째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큰오빠네는 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작은 오빠네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터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비 사위는 그동안 몇 번 봤었는데 사돈들은 처음 뵙네요. 그러게난 말입니다. 아우 제가 뭐 대충 사정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사돈어른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네요.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마흔 넘어서 낳은 막둥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혹시 뭐 불편하신 건 아니지요? 가족이 되는 건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이 뭐 제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나서서 사돈댁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생각 없이 말을 막 뱉으시는데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작은 오빠와 작은 올케 언니의 표정이 싹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예비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가족들이 전부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게 무슨 언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일부러 저의 속을 벅벅 긁으려고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떡하니 우리 예비사위가 취직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대기업 노래를 부르더니 역시 사람이 끈기를 가져야 하는 법인가 봅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게 될 줄이야. 아이 몇 년간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얼마나 제가 짜냈는지 몰라요. 혜진이는 맨날 적당히 눈 낮춰서 아무 곳이나 취직하라고 잔소리를 하지. 우리 아들은 기가 팍팍 죽어 있지. 혜진이 네 말 듣고 적당한 회사 골라 들어갔으면 아주 후회할 뻔했지. 우리 아들 앞길 망칠 뻔했잖니 네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저 현실적인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이 결국에는 끈기 있게 도전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거 아니겠니? 네가 얼마나 우리 아들이 과소평가했으면은 대기업에도 못 들어갈 나이라고 생각했겠어? 이렇게 떡하니 취직해서 대기업 명찰 달고 출근하게 될 사람인데 안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이 자리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말을 하셨습니다. 제 말을 들었으면 아들 인생 망할 뻔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가족은 그 이후에 말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 앞에서 대놓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내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싫었으면 그냥 이 자리를 만들지 말자고 결혼을 반대했으면 그만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오히려 그랬다면 저나 남자친구가 예비시댁 식구들을 설득해서 저희 부모님께는 적어도 못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얼마나 남자친구를 기다렸는지 결혼을 준비하려고 노력했는지 알고 계셨기에 차마 제 편에 서서 화를 내지 못하셨어요. 제가 상처받을까 봐요. 다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드디어 본론을 말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등바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짠했는데 혜진이 얘는 늘 반대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입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예비 사회가 대기업에 취업한 건 아주 축하할 일이지요. 근데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혜진이는 여전히 그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잖아요. 나라에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월급이 줄줄 밀리는 그런 회사요. 우리 아들은요. 나라가 망해도 월급이 밀리지 않을 글로벌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고요. 요 정도면 수준 차이를 느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준 차이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이가 대기업 입사했다고 너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연봉도 제가 더 높을 텐데요. 저 벌써 회사 생활 시작한 지 8년 차예요. 그거 우리 아들이 1, 2년만 노력하면 금방 따라잡을 텐데? 이 정도 말을 했으면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 너도 대기업에는 눈이 돌아가는구나. 우리 아들 대기업 입사했다는 소식을 주변에 전하니까 선자리 좀 내보내달라고 주변에서 아주 성합니다. 벌써 선자리가 10개나 들어왔다고요. 하나같이 짱짱한 애들로요. 아니, 선자리라니요? 대기업 다니는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건 다들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짱짱한 애들을 두고 혜진이와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수준 차이를 모르시겠어요? 수준 차이. 언간 생신 넘볼 걸 넘봐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겠어? 지금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아들 짝으로는 안 되겠다고 헤어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이년아. 우리 아들 앞길에 흙더미 뿌리지 말고 꺼져 이년아. 뭐라고요? 지금 우리 혜진이한테 년년거리시는 겁니까? 수준 차이요? 참네. 수준이 얼마나 미달이면 부모 앞에서 우리 딸 욕을 해. 아이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고작 내세우는 게 그런 수준 차이입니까? 아이고 그래요. 우리 뭐 인성은 수준 미달인 걸로 하고 저는 저희 아들 짱짱한 집 여식이랑 결혼시킬랍니다. 서로 차이를 느꼈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하시죠. 그러면서 가방을 딱 들고 일어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참고 넘어가려고 해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해 알고 있는 숨겨진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해서라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 저희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면 저도 더 이상은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억지로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그 행동에 저희 가족들도 제가 미친 줄 알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요. 진짜 배꼽을 잡겠네. 아니 누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손자리가 줄줄이 들어온다고요?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왜 하니? 할 거짓말이 없어도 그렇지. 내가 설마 우리 아들을 가지고 거짓말을 치려고? 그래요, 뭐. 어머님, 아니 아줌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대기업에 갔다고 하니까 이쪽 저쪽 자랑을 하고 싶으셨겠죠? 야, 근데 당신도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모두를 속여먹을 생각을 해? 속여먹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엄마가 말을 심하게 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니지?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같은데? 그리고는 저는 보란 듯이 휴대폰을 꺼내서 제 큰 올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 조카의 다리가 부러져서 열심히 병간호를 하고 있을 올케 언니요. 제가 궁금하게만 만들어 놓고 갑자기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곧 큰 올케 언니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여보세요? 예, 언니, 저예요. 오늘 자리에 안 오시길 참 잘했다. 그 자식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렸던, 네네. 그놈 그냥 확 잘라버리세요. 아니, 아가씨 남자친구라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취직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었는데, 이 망할 놈의 인간이 저한테 다른 사람 만날 거라네요? 수준 차이가 난다나 뭐라나. 대기업이라고 속여먹은 것까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오죽하면 언니한테 취업 청탁까지 했는데 겉도 모르고 날뛰네요. 언니는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더니 다들 영문을 모르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남자친구도 입을 떡 벌리고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의 휴대폰이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큰 올케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쉽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사정은 그쪽이 더 잘할 것 같으니 긴 말하지 않겠다고요. 뚝 끊어진 휴대폰을 들고 남자친구는 개거품을 물면서 실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대기업에 무슨 연줄이 있어? 아니 갑자기 우리 아들이 왜 기절을 할 듯이 뒤로 넘어가냐고. 대기업에 취업했다며. 그거요, 거짓말이에요, 아줌마. 대기업? 스펙 하나 제대로 없고 경력도 없는 놈이 짱짱한 사람들을 밀어내고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현실적으로 보면 무리죠. 이 인간도 4년쯤 되니까 그걸 깨달았던 거겠죠?
차라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지. 에휴, 괜히 눈만 높아서는.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놈아.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아니 억대 연봉 받는 게 코앞인 거 아니었어? 남자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는 그동안 저희 큰 올케 언니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둘째 올케 언니네야 조카들을 제가 봐주기도 했었고 하니까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큰 올케 언니랑은 제가 딱히 사적으로 엮이는 일이 별로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설명을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해서 토요일에 몰래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도 남자친구는 몰랐습니다. 부담스러워 할까봐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일이 있다고만 둘러댔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큰 올케 언니네 사무실에서 택배를 포장하는 일을 하다가 제가 일을 잘하니까 올케 언니가 돈을 더 줄 테니 다른 업무도 좀 봐달라고 해서 사무 업무를 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쇼핑몰이라고 해서 단순 업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큰 올케 언니네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겠다고 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취합하는 일을 저에게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 이력서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이력서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고 몇 년이나 고생을 한 사람이 어째서 큰 올케 언니 회사에 이력서를 냈나 싶어서 말입니다. 저는 그때 마음은 솔직히 좀 짠함이 컸어요. 나이가 들었고 제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현실과 타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또 저랑 취업 문제로 자주 다투고 있었으니까 본인의 꿈을 접고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취직을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핑 돌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그 회사가 저희 큰 올케 언니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력서를 한참 들고 있으니 큰 올케 언니가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고 처음으로 큰 올케 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라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큰 올케 언니는 난감해했습니다. 쇼핑몰이 아무래도 40에서 50대 여성들을 위한 곳이다 보니까 30대 남자보다는 여자를 뽑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결국에는 남자친구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상견례 자리에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둘째 조카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자리에서 바로 밝히지 못하고 있었죠. 첫 출근을 할 때 연차라도 내고 가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의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사를 하게 된 회사가 큰형님네 쇼핑몰이라고? 그래. 아유, 근데 무슨 대기업? 언제부터 우리 큰올케 언니네 회사가 대기업이었어? 내가 그 거짓말까지 일부러 넘어갔어.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끝까지 비밀로 해주려고 했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큰올케 언니가 못 나오게 된 걸 전운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당신이랑 따로 얘기하려고 했지. 근데 뭐가 어째? 뭐 수준 차이가 나? 너 그게 진실이야? 정말로 고작 쇼핑몰에 취직을 해놓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고. 야 이놈의 자식아,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왜? 그럼 어떻게 해. 돈은 없고 취직은 해야겠고 대기업에선 서류부터가 탈락인데 내가 어떻게 계속 백수로 살아. 일단 어디든지 들어가야겠다 싶었지. 심지어 중소기업에서도 내 경력 단절이 심하다고 뽑아주지도 않는다고. 나 망했다고.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속이 뻥 뚫렸다는 얼굴을 하고서는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지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제 다시 백수가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수준 차이 나서 연을 맺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예? 저는 그저 저희 부모님 뵙기 부끄러워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선이? 그 거짓말이 결국 이런 결과를 불러왔는데
그걸 과연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자네 가족의 민낯을 보았네. 우리 딸과는 더 이상 인연이 없는 걸로 하지. 혜진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헤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 혜진아, 다시 생각해줘. 다시 생각은 무슨?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당신을 비롯해서 당신 가족들의 내면을 보았으니까 아우 참 미리 보게 돼서 다행이지. 이혼녀보다는 또 파혼녀가 낫잖아. 아 약혼도 안 했는데 무슨 파혼이야. 그냥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람인 거지. 누구나 겪는 이별 정도? 혜진아,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오죽하면 너랑 결혼하겠다고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거짓말까지 했겠어. 그래서 너네 엄마가 옆에서 년년거리면서 나불거릴 때 말 한마디 없이 입 꾹 다물고 앉아 있었니? 이 치졸한 새끼.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네 엄마? 치졸한 새끼? 그래요, 이 아줌마야. 치졸한 새끼한테 치졸하다고 한 게 잘못이야? 제가 화통 삶아 먹은 목소리로 내지르자 다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 거리더라고요. 저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들 밑에서 자란 골목대장이었다고요.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대인배도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한순간에 뚝 떨어지니까 모든 것이 치졸하고 찌질하고 바보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식당을 나오는데 남자친구는 제 뒤를 쫓아오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결국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 동생 눈앞에 2번 다시는 뛰지 말라고 경고를 남겼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에 큰오빠네까지 전부 모여서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명목은 이별 파티였지만 분위기는 좋았어요. 다들 제가 상처를 받았을 걸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더 가볍게 이야기를 했고 저에게 잘 헤어진 거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 이별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결혼이라는 것에 너무 목적을 두고 달려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전혀 조급할 게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 건강하시니까 당연히 100세까지 살아주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예비 신랑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던 그 인간이 마지막에 얼마나 찌질한 놈이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을 후회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은 것도 후회하지 않고요. 모든 일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 역시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제 휴대폰에는 그 인간이 연락을 남기고 있지만 다 털어버릴 겁니다. 그 찌질한 인간,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